안녕하세요. 신백훈 정익학당의 구아리 앵커입니다. 국격의 수준은 국민의 교양에 달려 있습니다. 신백훈 국민훈장은 매주 목요일 북콘서트 참석이 매우 행복하다고 합니다. 한영일중 공동학습서 책을 무료로 받고 싶은 분은 동영상 설명란에 정익학당 회원 가입 신청서에 정확히 주소 기입하시면 되옵니다. 그러면 신백훈 박사님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자유시장연구원과 바른청년연합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신백훈 정익학당 밝을정 도울릭, 밝은 도움을 주는 정익학당을 운영하겠다는 국민훈장, 자칭 국민훈장 신백훈입니다. 기술공화국선언 전반부 발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력한 기술 흔들리는 가치, 야 인류의 미래는 어디로 가는가, 그를 걱정하면서 쓴 알렉스 카프와 자미스카 공동 저자. 네, 전반부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알렉스 카프는 아주 잘생겼습니다. 이분이 뭐냐, 그냥 학자가 아니에요. 공학도이면서도 세상의 CEO예요. 그것도 지금 한 1년 한 게 아니고 한 20년 이상 됐어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공동창업자 CEO, 하버드 대학 세상의 로스쿨, 그리고 이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에 선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증거가 된 거죠. 또 자미스카는 동료이자 팔란티어 최고 경영의 법률 고문이고, 또 역자는 또 누구냐? 빅데이터 닥터. 세상에 그 삼성서울병원의 유명한 병원에 심장 전문의 아닙니까? 심장 전문인데 팔란티어 돼가지고 유튜버도 만들고, 그래서 이 책을 저자하게 됐다. 다 뭔가 각 분야의 최고 봉들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책 소개 내용은 항상 신백훈 발제자는 자료는 상세한 자료지만은 북콘서트 발표는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출판사는 왜 이 책을 만들었는가? 왜 팔란티어인가? 왜 카프인가? 이 책은 지금 세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팔란티어라는 독특한 기업 철학과 문화, 또 카프의 인물적 통찰을 통해 가서 미래 권력의 윤곽을 그려낸 책이다. 추천평은 기술공화국 선언은 우리가 신뢰해온 기술 만능주의 이면에 숨겨진 책임의 공백을 통찰력 있게 짚어낸 책이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분은 팔란티어 CEO가 기술 민주주의 안보 사이의 균형을 본인의 철학적 시각에서 통찰한 책이고, AI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기술의 윤리와 책임을 성찰하게 만들어주는 책이다 라고 추천평에 썼습니다. 목차는 총 1, 2, 3, 4부 전반부가 되고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서문을 보겠습니다. 왜 이 책을 만들어냈는지. 즉 요약하면은 한 줄 주제는 기술과 민주주의의 새로운 선언이었습니다. 이 책은 두 저자가 그냥 단순간에 몇 개월에 쓴 게 아니고, 신백훈 발제자는 그냥 성질 급해가지고 책 준비했다 하면은, 이제 저도 8년에 걸친 책이 있습니다. 부자 사용 파자 사전이라는 책은 10년에 걸쳐서 국가적 과제, 미국의 위태로운 정치 문화 도전에 나온 대화에 이거를 정리한 책이다. 이게 정리한 게 이 책이다. 서구는 이제 중대한 전환점에 돼 있다. 국가적인 포부와 진실이 사라지면서, 또 그 의료 분야, 우주 탐사 분야, 군사 분야에서 정부의 혁신이 쇠퇴되고 있다. 우리 잘 살아왔으니까. 정부는 원자폭탄, 인터넷 탄생 대규모 혁신, 인터넷도 군사 때문에 국방 때문에 나오고 건데, 다음 세대의 획기적 기술적 과제를 민간에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민간인들은 돈 되는 것이만 하는 거니까. 국가도 그냥 관심이 없어. 관심이 약해졌어. 그래서 팔란티어라는 기업 자체는 아직 불완전, 그리고 진화 중이지만은, 미완성되지만은, 이름과 실력을 통해서 창의적 결과를 만드는 공동체이자 일종의 시도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은 단순한 산업 변화가 아니다. 정치 사회적 구조를 재편하는 힘인 것이다. 그걸 올바르게 써야 된다. 민주주의도 기술적 토대 없이는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다. 기술 주권 확보가 생존 조건이다. 실리콘밸리식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화국적 책임과 시민적 통제가 기술공학을 세우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부 소프트웨어 시대에서 일장 길을 잃는 실리콘밸리가 길을 잃었대요. 길을 잃었다. 미국이 소프트웨어 산업이 초기에 잘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은, 부상할 수가 있었던 것은 20세기 초반에 오늘날 기준을 보면은, 야, 그건 너무 급진적이고 말이지.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개인의 정보도 있어야 되지. 그런 건데, 그 기술을 기업들과 미국 정부 간에 협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세상에, 그거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공유된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된 문화의 힘이 컸었다예요. 그런데 이 저자들의 핵심 주장은 뭐냐? 이 첨단 인공지능 시대가 왔는데 미국은 지정학적 경쟁자들의 길을 내주고 있어. 무슨 길을? 미국이 지혜 도전할 강력한 기회를 그냥 제공해주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대에 우리는 뭐냐? 기술 산업하고 정부가 협력해야 돼. 그런 전통을 다시 되살려놔야 돼. 그것이죠. 우리 복지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프로젝트 자체의 정당성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리콘밸리는 원래는 혁신과 자유의 상징이었으나 지금 뭐냐? 금융적 이익과 자기중심적이죠. 돈벌이에 매몰이 된다. 기술 기업들이 정부하고 같이 하면은 골치 아파. 공적 책임을 외면해. 정치적 군사적 협력을 기피하고 있다. 기술은 중립성이라는 주장대 숨어 실제로는 민주주의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 파트너십 부재는 서구 사회의 전략적 약점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기술 독점이 아닌 민간이 가진 기술 독점이 아닌 기술 공화국이 필요하다. 내용입니다. 이 장은 지능의 불꽃입니다. 핵무기에서 인공지능까지.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펜하이머 1942년 2차 대전 우리 해방이 1945년 3년 전에 뉴멕시코의 연구소에서 프로젝트 Y 책임자였는데 원자폭탄 설계하고 제작을 했다. 미국이 유명 인사가 됐고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인물이 오펜하이머였다. 오펜하이머가 우리 핵무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죽어서 죄 아니냐 했는데 오펜하이머를 가르쳤던 스승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과학자들은 말이지 자연에 존재하는 사실 자체는 책임이 없어.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게 과학자들의 임무야. 그러니까 거기에 죄의식이라든가 또 그런 거 하지 말고 연구 잘하는 게 우선이야. 그걸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시대는 뭐냐? 분쟁 시대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장래예요. 소프트웨어가. 핵 무기로다 억제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원자력의 시대는 끝나가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새로운 억제 시대가 시작되라고 막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중국이나 그런 데서 인공지능과 윤리와 책임이 없는 개발에 대해서 인간이 위협이 되고 있다 이게요. 대규모 언어 모델 이거는 인간 사고를 모방해서 창의성 판단에 침투하고 있고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이제는 문명의 진로를 결정하는 불꽃이자 국가적 전략 자산임을 우리는 알아야겠다. 승자의 착오죠. 잘 나간다고 이겼다고 잘 나갈 때 잘해야 되는데 안보와 기술의 간극.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상대국간 전쟁을 여러 수 동안 안 해봤어. 그냥 미국이 최강대국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근데 상대방들은 지정학적 상대방들은 소련이 러시아나 중국은 우리의 적들은 군사와 국가 안보의 결정적인 민간 기술을 개발할지 말지를 논쟁하지 않는다 이게요. 그 시간이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미국은 이렇게 승자 착각만 있다. 항상 잘 나갈 줄로. 2024년에 작년이죠. 세계에서 얼굴 인식 가장 뛰어난 기업이 중국이 여세계 절반 이상을 중국이 가지고 있어. 또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안 사실입니다. 1939년 우리 해방 5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핵무기 개발해야 된다고 편지 썼대요. 참 그것 때문에 전쟁 끝난 거 아닙니까? 아인슈타인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 결과 세계 판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것이 됐다. 그런데 지금은 그에 못지않게 최신 인공지능 기술이 잠재력이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서구 강국들은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그냥 회피. 기술 2위는 우리 미국과 유럽이 잘해. 그걸로 안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적대 세력은 AI 드론 감시 기술을 나고 있다. 결국은 민주주의를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진짜 위협은 적인 무기가 아니라 서구 내부의 자기 개발과 무책임 PC다 뭐다
특히 미국도 민주당식 사고방식, 민주파리, 대한민국도 완전 민주파리들. 예. 다음 4장 핵시대의 종말. 이제 핵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전략 경쟁의 시대가 떴다는 것이죠. 예. 1945년 7월 16일 이날이 언제냐? 원자폭탄 최초 실험한 날. 오펜하이머 등등 다 나왔는데 참고 아니니 표현은 찬란한 보랏빛 표현이야. 이걸로 세상이 7월 16일인데 한 달도 안 됐네요. 8월 8일, 8월 9일, 8월 10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져서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다이너마이트 만든 로벨의 희망을 떠올렸대요. 노벨은 다이너마이트가 전쟁 끝나기를 기하기를 바랐는데 노벨이 만든 이 다이너마이트가 당초에는 광부들 금 개척자들에게 쓰이기를 바랬는데 공병부대에서 폭탄으로 쓰이기 시작을 하고 자신의 발명품이 평화적 목적에게만 쓰기를 바랬는데 안 되니까 노벨상도 만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현실적으로 하게 됐어요. 로벨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강력한 무기가 말이지 오히려 평화를 보장해 줄 것 같아. 왜? 국가들이 전쟁을 서로 못하게 막을 방법은 공포니까. 우리만 이 얼마천한 무기가 있는 게 상대방도 있으니까 공포다 이게. 그러니까 전쟁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지금은 그런 폭발력 강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의 세상이 왔다. 국가 바이나 공동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인데 가장 쉽게 물러서려고 미국의 정신에 비었다. 미국 정신의 공동화가 됐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실리콘밸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전체의 문제다. 핵전쟁은 끝나고 핵이 공포가 끝난 자리에 새로운 기술 경쟁 시대가 대차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쓰노라 하는 겁니다. 핵 억지만으로는 안보를 보장하지 못하게 돼 있다. 21세기 전쟁이 승패는 핵무기가 이제는 아니다. 인공지능 드론 소프트웨어 기반 무기체계가 좌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핵시대가 종말이다. 제5장은 신념의 포기입니다. 신념의 포기는 자유와 책임도 분기된다. 표현의 자유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이걸 아래 심지어 참 이 책에 아주 자세한 스토리텔링이 나와 있는데요. 1976년에 미국에도 나치당이 있었던가 봐요. 프랭크 콜리라는 사람이 일리노이즈 스코키에서 행진을 계획했는데 이거 미국에서 나치당을 만들려고 했는데 세상에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했지만은 미국 시민 자유연맹이라고 한 데서가 꼭 좌파 단체들 같은 거죠. 수정헌법 1조에 근거해서 나치당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가지고 법적으로 번호하기로 했대요. 이게 아주 그냥 회원이 3만 명이나 탈퇴하는 것으로서 이런 사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만큼 신념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다는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고 정치적 올바른 빛이 풍토가 확산이 됐다 이게 참 큰 문제 아닙니까? 미국에도 민주당이. 그래서 미국만이 아니고 시민사회의 정치적 기반도 공도가 비어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신념과 책임 있는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서만 존속할 수 있다. 이 책에 보니까 신문 기자가 시위에 참가한 학생에게 이름 공개하면 죄 끝납니다라고 익명으로만 해달라. 우파 활동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저자가 대가가 따르지 않은 신념이 과연 진정한 신념인가. 그렇죠. 우리도 우파 활동을 막 숨기고 그러잖아요. 그게 올바른 신념일까?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유시장 수호를 위해서는 당당하게 의병이라고 하는 거를 밝히고 그렇게 신백헌이 그래서 저를 밝히고 있습니다. 6장 기술 불가지론자. 불가지론이 뭐야? 불가지론. 모르겠다. 기술은 기술이지. 기술이 어떻게 될까 몰라. 기술은 말이야 그냥 중립적 도구로만 규정되는 거야. 사회적인 어떤 것이 나갈란지 어떤 책임을 불러온지 그건 몰라. 그것이 미국 정신의 공동화가 되는데 우리는 기술만 만들 뿐이야. 정치적 윤리적 결단은 몰라. 불가지론이야.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걸 걱정을 했어. 과학기술 엘리트가 공공정책을 잘하려고 군산복합세 위험성도 경고하고 그랬습니다. 단지 만들고 싶어서 만든다는 욕망. 나름의 순수함은 있죠. 그래서 페이스북 마크 체크버스가 만드는데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27억 명까지인가 그렇게 된다는데 참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건데 이런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안보에도 관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의미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해야 될 공동체에 대한 감각마저 사라져 버렸다. 더 넓은 정치적 프로젝트를 부정하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방향을 잃고 포로할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7장 끈이 끊겨버린 풍선. 풍선의 끈이 끊기면 어떻게 돼요? 하늘 높이 날아가다가 터져버리겠죠. 저 무슨 전통이 단절되고 전통이 단절되니까 방황하는 것과 같다. 미국은 전통과 역사적 기억 끈을 스스로 끊어내버렸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1970년에 미국이 역사학회에서 학생들의 필수 과목의 서양 문명을 폐지해야 된다고 시작해서 결국은 폐지했대요. 그때 학내 신문에 뭐라고 나오냐? 그 폐강을 시키면서도 요란한 폭발이 아니라 미약한 속삭임과 함께 사라졌다. 필수 교과목을 해체하는데 대학 내 저항의 힘을 발휘지 못했다. 그러니까 교수 심의위의 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 역사를 통해서 고정하지 않으면 미국 역사는 공중에 떠도는 풍선일 뿐인데 그 풍선의 끈이 이제는 끊겼다. 참 심각한 얘기다. 교육 문화 영역에서 애국심 공동체가 배제돼요. 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국민교육 헌장도 노무현이가 폐지하고 진정은 자유시장 수호를 폐지하고 그렇게 된 거죠. 윈스턴 처칠은 야 옛날에 말이지 족장들이다 정치주의다 그거를 꺼내낼 수 있는 거는 법제적 의회와 그 법을 유지하는 독립된 사법부로 대체된다라고 연설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민주 국민들은 더 자유롭고 덜 억압된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인데 세상에 이재명이는 사법부를 해치려고 해요. 상권을 통합하려고 해요. 상권을 다 잡으려고 그래요. 이 얼마나 참 속상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방향을 잃은 사회는 외부 충격과 내부 분열에 취약한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실리콘밸리를 세워서 컴퓨터 혁명을 이룬 세대는 이 시선을 다른 곳으로 가. 개인 소비자만을 주면 왜 돈 잘 버니까. 국가의 존재 이유와 그걸 더 이상 하지 않아. 돈 잘 벌고 대박 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끈이 끊겨버린 풍선이다. 8장 결합 있는 시스템. 민주주의의 위기가 위주다. 이 구조가 돼버렸다. 원래 개인용 컴퓨터라 신기술주들은 국가적 이익 증진 도구가 아니라 개인이 국가 권력에 맞서는 힘을 얻는 수단으로 재탄생했다. 스티븐 잡스가 이끈 이 혁명이 매우 개인적인 것이다. 정부라는 거대한 틀에 기대지 않고도 개인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는 제품을 만드는 주력을 했는데 스마트폰이 그거죠. 스마트폰이 그거였습니다. 초기 창업자들은 개인 고민에 쏠려가지고 개인 욕구에 대한 강박적인 집중과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 소프트웨어 제품 덕분에 21세기로 등장했다. 근데 지금 시기 21세기 초에 등장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창업자들이 소비자 인터넷을 구축할 길이 됐다. 온라인 광고, 사진 공유, 앱, 어플, 음식 배달 이런 제국의 시대가 글로벌 제국의 시대가 도착이 됐다. 이 혁신가 세대는 더 직접적으로 돈벌이에 몰두하는 식으로 이 시대의 물질 문화를 떠받치기로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제도는 아직까지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유지하지만 실질적 기능은 심각하게 왜곡이 되어버렸다. 정치 엘리트 관료 체계는 국민의 요구에 현실적 유해 둔감하게 되어버리고 기술 안보 정책 결정과 정치 과정에서 책임 회피 너 때문이야. 또 서로 이해관계 자기 이익만 충돌이 됐다. 그래서 민주주의 제도는 스스로 결함 인정해야 돼.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계획 없이는 붕괴 위협에 직면해 있다. 결함이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장 마지막 일부의 전반부 마지막 장난감 나라에서 길어졌다. 장난감 나라는 무슨 얘기냐? 월트 디즈니 부사장 잘 나가는 토비 랭크 하버드 나고 다 알던 세상에 여길 나와가지고 신생 회사를 만들어냈는데 그 회사가 이토이즈야. 장난감 회사야 이게. 2년 만에 전성기 100억 달러도 벌고 막 잘 나갔는데 이제는 뭐냐. 이제는 누구든지 온라인으로 그냥 대박치는 물건 파는 경쟁에만 본격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이 등장해서는 이제 상거래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어가지고 그 변화의 결과가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가서 나타난 관점이 확신이 됐다. 그러니까 아무리 야심 있고 혁명적이었다 하는 이티즈는 어디까지나 장난감 회사일 뿐이었는데 핵심 고객은 소비자들한테 팔기만 한다는 거니까. 그래 이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도 아니야. 단지 유통공료를 더 많이 판매하는 게 전부일 뿐이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자들은 소비자에게만 전념하다 보니까 더 국가적인, 더 민주주의 유지적인 본질적인 과업을
희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미국 사회는 소비와 오락 중심문에 몰입하고 그러다가 국가적 위기의 감각을 상실했다. 장난감 나라와 같은 현실 높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자기 기반이 된다. 진지한 책임의식이 사라진 사회는 외부 위협에 대응할 내적 힘을 잃게 돼버린다는 것이다. 실리콘밸리는 정부가 갖고 있는 과제들에 무관심해요. 왜 또 정부 관료도 너무 진입 장벽이 높아. 또 예산 잘 안 내줘.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장난감 나라나 이렇게 해서 잘 팔고 돈 잘 벌고 하는 걸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 발제가 되겠습니다. 전반부 발제를 마친 신백훈 발제자의 감상은, 신백훈 발제자는 유학도로서 공자님 말씀을 항상 존중하고 있습니다. 공자님 진작 얘기했습니다. 임무 원료 필류구노라. 사람이 멀리 내다보는 생각이 없으면 반드시 문제가 터져. 이게 기술공화국 선언의 문제에 있으니까 부합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장기적 전망을 잘 원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공자 말 유문사자 필리무비라. 야, 반드시 평화니 뭐니 해봐야 반드시 무비, 국방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안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이거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유명한 얘기예요, 이게. 예. 유문사자 필리무비. 이 나이에 제가 미국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뭐 아이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좋은 책을 읽게 해주신 자유상연구원과 바른청년연합 감사드리면서 전반부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